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127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4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동굴아빠가 강평시 말씀드리는 내용과 모범 답안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난이도 평가를 극히 주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에 했던 문제는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미리 색칠을 해뒀고요. 조금 어려운 거는 이렇게 초록색, 많이 어려웠던 거는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뒀습니다. 감안하셔서 좌측의 문제와 5년치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연약지반의 BBS 전단 강도가 17kPa인 연약지반의 무한궤도 장비의 주행성 확보를 위해서 샌드 매트를 포설하는 경우 적절한 두께를 산정하고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시오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장비 무게라든지 혹은 궤도에 대한 재원, 그리고 기준 안전율, 하중 분산각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출문제는 109회 4교시 1번과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한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번 문제. 동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래와 점토의 동적 물성치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109회와 유사했습니다. 3번. 케이슨 기초의 치마 발생 요인과 치마량의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왔고 118회와 유사했습니다. 4번 문제. 전면 접착형 록볼트를 소성 영역에 설치하는 경우와 탄성 영역까지 확대 설치하는 경우 충격 분포의 차이, 그리고 집안의 강도 증가 효과, 집안 반응 곡선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물었습니다. 5년 관련 기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5번. 포화된 점토 집안에 암밀이 발생하게 되면은 강도 증가와 토질 특성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발생한다. 암밀 진행에 따른 투수 개수와 최적 압축 개수의 변화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고 123교시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6번. 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공사에 사용되는 저유동성 모르타르 주입공법, 즉 CGS죠.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나왔고 123회와 유사했습니다. 난이도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2개, 그리고 조금 어려웠던 게 2개, 그리고 아주 어려웠던 거 계산 문제를 포함해서 2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6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쓸 수 있었던 거 2개, 그리고 불편했던 문제 중에 2문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4교시의 난이도는 높았다 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번 127회차는 1교시가 어려웠고 그리고 4교시도 어려웠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 역시도 상당히 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교시 강평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조금 상향으로 조정이 되고 구조, 설계 기준이라든지 구조 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원서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출제가 된다면은 공부의 범위를 조금 넓히거나 깊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감안하셔서 강평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다 해보진 않겠지만은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학 지반의 원 지반이 있었고 이렇게 샌드 매트를 포설했다라고 그림을 단면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높이가 이제 샌드 매트 포설 높이 DF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겠고 3차원으로 그린다면은 이렇게 바퀴 2개에다가 본체가 올라가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 무한궤도에 작용하는 접지압을 기준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그려서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궤도 하나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궤도 하나만 이렇게 직선으로 그릴 거고요. 요 궤도의 폭을 B, 그러니까 문제에서 0.8m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궤도의 길이 문제에서 L은 4.8m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샌드매트를 포설을 한다면은 이렇게 무한궤도에 작용하는 요 접지압이 넓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연약지반 상에 접지되는 길이가 B-가 될 거고요. 무한궤도의 길이 방향도 이렇게 하중이 분산되는 효과가 되니까 L-로 구하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은 하중 분산각. 자, 요 각도를 말합니다. 하중 분산각을 줬기 때문에 주어진 B 폭과 길이를 기준으로 B-와 L-를 산정을 해서 상부 하중에 의한 값들, 상부 하중에 의한 접지압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분산되는 효과가 발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행성 확보를 위한 안전률은 어떻게 되냐? 안전률 FS는 접지면에 작용하는 하중 Q분의 집안의 지지력 QC 이렇게 구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안전률을 1.5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집안의 지지력을 구하는 QC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하중을 지지하는 면은 샌드매트 상부가 아니고 요 원 지방과 샌드매트의 경계면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내부 마찰각 파이가 0이기 때문에 테르자기의 지지력 공식에서 NC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5.14가 되겠고, NQ와 그리고 NR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지지력은 QC는 5.14의 C값을 곱한 요게 지지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QC를 구하시면 되고, 이어서 접지면에 작용하는, 즉 B-와 L-에 작용하는 접지압을 구하면 됩니다. 접지압은 말씀드렸듯이 하중 분산각이 30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B값에다가 요 두 개면의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는 샌드매트의 포설 높이를 H라고 봤을 때 H의 탄젠트 세타 값이기 때문에 샌드매트의 포설 높이 H의 탄젠트 세타 값을 하고, 그리고 양쪽 면이기 때문에 곱하기 두 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접지면에 작용하는 하중, 즉 Q값을 구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요 Q는 샌드매트 두께에 의해 발생되는 상제 하중과 그리고 장비에 의해서 발생되는 QM을 더한 값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멀리 왔습니다. 그래서 QS는 이제 요 샌드매트의 높이와 그리고 샌드매트의 단위 중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QM은 문제에서 주어진 중량, 리더 중량, 케이싱, 바이브로 해머 이렇게 값을 더한 값을 사용해주면 되고, 안전율을 조금 주는 경우는 이 값에다가 충격 계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계산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W 값만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략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1번 계산 문제는 큰 흐름만 같이 살펴보도록 했고요. 이후 요 계산하는 부분은 기출문제인 109회의 해설지, 이춘석 교수님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동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래와 점토의 동적 물성치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수험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 나와 있으니까 키워드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동하중에 의한 이런 물성치를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하중이 1회만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반복 동화중이 발생되는 경우, 동화중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 모래와 점토를 나누어서 물성치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만 쓰면은 이제 칸이 많이 모자라니까 추가적으로 전단 변형에 따른 이런 물성치 특성 비교, 즉 GR 그래프와 그리고 DR 그래프를 같이 그려서 엑스트라를 활용하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동하중에 대한 전제 조건, 이 부분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엑스트라로 가져가셔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어본 문제에 대해서 답이 나와봤자 한두 페이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외의 내용은 관련된 내용으로 엑스트라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이렇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는 기초의 치마가 발생되는 요인과 그리고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색칠하긴 했지만은 사실 케이슨 자체가 원 집안에 얹혀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직접 기초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시면은 최소한 방어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나왔던 그 내용을 기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슨 치마 요인은 기본적으로 지지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집안이 경사졌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사졌다는 거는 지지층이 혹은 집안의 지층 조건이 이렇게 경사졌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유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유수 흐름에 의한 침식이라든지 기초 하부 주변 집안의 세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발생돼서 치마가 생긴다,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내 치마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케이스 내 치마량 S는 S1 플러스 S2 플러스 S3로 이렇게 더한 값을 이용하게 되는데, S1은 케이슨 자체의 본체의 탄성 치마량이 되겠습니다. S2는 직접 기초와 동일하듯이 저면에서의 치마량이고요. 요거는 탄성 치마량과 안밀 치마량을 더한 값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어서 S3는 주면 마찰에 의한 치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값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략을 하는 그런 값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케이스 내 치마량 산정 방법은 S1과 S2를 더한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케이슨 관련 문제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접착형 록볼트를 소성 영역에 설치하는 경우와 탄성 영역까지 확대 설치하는 경우 충격 분포의 차이, 그리고 집안의 강도 증가, 집안 강도 증가 효과와 그리고 집안 반응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상당히 어려운데 이 문제는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모 교수님의 터널의 지방공학적 원리라는 안반역학의 이후에 이제 공부하는 책이죠. 자, 이 책에 72페이지부터 약 10페이지 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부분, 소성 영역, 탄성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널을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터널 굴착에 따라서 소성 영역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소성 영역이 발생이 되게 되겠고,
이후 영역은 원 집안 상태와 유사한 탄성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말한 소성 영역에 설치한 락볼트라는 거는 이렇게 소성 영역에만 설치된 경우를 말하고, 탄성 영역에 설치했다는 거는 소성 영역을 지나서 탄성 영역까지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측이 이제 소성 영역에 설치한 경우가 되겠고, 우측이 탄성 영역까지 확장해 설치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측 탄성 영역 같은 경우는 탄성 영역까지 찔러 놓은 다음에 프리텐션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거동이 발생되는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탄성 영역에 이렇게 프리텐션을 주는 경우, 이 소성 영역의 이런 변형에 의해서 우선 설치된 락볼트에 지보압이 걸리게 되고, 이 지보압을 탄성 영역에 설치된 이 부분에서 저항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 말뚝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얘는 주동 말뚝이 됩니다. 말뚝이 먼저 움직이는, 즉 지보압이 먼저 발생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고, 이어서 좌측에 소성 영역에 설치되는 부분은 주변 집안에 이렇게 소성 영역에 변이가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은 요 록볼트에 하중과 변이가 록볼트에 전이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말뚝으로 치면은 이제 수동 말뚝이 되겠죠. 자, 여기 개념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후에 나오는 요 충격 부분, 지방 강도 증가 부분, 집안 반응 곡선과 관련된 부분은 이인모 교수님의 교재를 참고해 주시던지 이후에 나오는 답안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번 마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포화된 점토 집안에 암밀이 발생되게 되면 강도 증가와 그리고 토질의 특성이 발생된다. 암밀 진행에 따라서 투수계수 K와 최적 압축계수의 변화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투수계수 K와 최적 압축계수 MV는 K 이퀄 암밀계수 CV와 MV 그리고 감마 W의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 유사한 문제가 이제 123회에 나왔고요. 123회 문제 해설을 보면은 암밀 시험에 의해서 최적 압축계수를 구하고 K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성이 주어진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23회 답안을 잠깐 보면은 세로축을 최적 변화계수 그리고 가로축을 로그 P로 놓고 하중 증가에 따라 OC에서 이제 NC로 넘어가는데, 요 관련 그래프를 설명하고 이제 내용을 기술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 그래프에서 보면은 우선 OC에서 NC로 넘어가는 과정은 하중이 증가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경우 하중이 증가하면은 집안 내에는 과잉 간극수압이 발생되는데, 요게 경시에 따라, 즉 암밀이 진행됨에 따라 소산이 되기 때문에 암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요 그래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돼 감에 따라 암밀 대감에 따라로 해석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3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답안을 기술을 했고요. 답안을 기술할 때는 이제 투수계수 관련 부분과 최적 압축계수에 대한 엑스트라를 많이 쓴 그런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123회와는 다르게 기술을 하시려면은 이제 암밀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도 또 다른 이제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암밀 방정식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로 이렇게 시간에 따른 과잉 간극수압의 소산 정도는
안밀 계수와 그리고 깊이에 따른 과행 간극 수압의 소상과 동일하다. 자, 이 부분에서 안밀 계수 CV는 MV 감마 W의 K이기 때문에 자, 요 K 값과 MV 값 요렇게 이제 안밀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술을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출제위원께서 뭐 요 정도는 알겠지라고 내셨겠지만은 수험자 입장에서는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요런 두 가지 방향으로 답안을 기술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드리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내진 보강에 사용되는 저유동성 몰탈 주입공법, 즉 CGS 공법의 품질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 문제 또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이번 회차는 특히나 설계 기준을 활용한 문제가 많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보면은 CGS의 품질 관리 기준은 총 7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대제목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입재의 고성과 배합, 그리고 두 번째 주입압, 그리고 세 번째는 주입량과 주입률, 그리고 네 번째는 주입 방식, 다섯 번째는 주입공의 배치와 간격, 그리고 시공하는 순서, 이어서 여섯 번째는 주입에 대한 최적,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강도 열화와 집안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일부는 이제 서브노트에도 있고 수험서에도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활용하셔서 쓰셨다면은 크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뀐 기술사 시험 요령에 보면은 그 대제목 나열하는 순서를 이제 1 그리고 1 이렇게 반가로 그리고 괄호 이어서는 이렇게 쓰라라고 제시를 해줬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그리스 문자라든지 혹은 뭐 가나 이런 식으로 많이 썼지만은 이제 바뀐 규정,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지만은 바뀐 유형대로 이렇게 1번 대제목을 쓰고 중제목 그리고 소제목 그리고 소제목 아래 상세 내용 이런 식으로 쓰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가능하면은 이 문자를 쓰지 않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을 가져오면서 가나다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다 보니까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CGS의 품질 관리 항목 자 이렇게 썼고요.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는 이제 CGS 공법 같은 경우는 보강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엑스트라로 가져가시면은 좋은 그런 문제가 되겠고 더 쓴다면은 특징까지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7회 정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고요. 회차의 문제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지만은 본인을 포함한 모든 수험자가 어렵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상대평가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평가 합격자에 본인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합격 발표 때까지 기존에 하시던 공부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27회에 응시하셨던 모든 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